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1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정신없는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오늘 제 눈에 띈 이제 제가 최근 채널에서 당연히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주제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협의체, 그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그 용산에 저기 무인기 보낸 거 있었죠. 우리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적.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 이런 욕구가 분출됐고 대통령이 지시도 했죠, 국방장관한테. 그래서 미국이 안 된다 그랬고, 그러면 당신들의 핵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미국은 택도 없는 소리다. 기존의 방위 공약을 가지고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이제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생긴 게 이 회의체거든요. 그 회의체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을 개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 그다음 핵과 관련돼서는 이전과 같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 한반도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몸값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미군이 철수한다?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임박했고, 그 다음 단계는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내년도는 확실히 벌떡 일어나는 한 해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게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고 투자다. 미국이 더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북미 대화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대통령이 정부 부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대통령한테 하는 보고잖아요. 대통령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엄청나게 고급 정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눈에 띈 것을 몇 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환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환빠 이야기를 할지는 예상은 잘 못했거든요. 자,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던지는 본인들의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기성 서울대 위주의, 옛날 이병도라고 하면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조선사 친수회의 한국인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 서울대 사학과에 교수로 왔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그래서 옛날 KBS 다큐 역사 스페셜 U에 우리의 자주적 역사관 또는 새로운 역사의 해석 또는 새로운 역사적 고증에 대한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왔던 그 이병도 계열의 사학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오늘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쭉 이 기사들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주목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애매하다는 거죠. 언론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고 한미 핵협의 그룹이라고 하네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전에 안보실장도 갔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위에 연합뉴스는 속보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한국 재래식 방위 주도. 저건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확장 억제 재확인, 한반도 핵 억제 지속 강화. 이건 여태까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그게 미국의 위협이다.
그렇지만 남한이 핵무장하면 안 된다. 그게 윤석열 정부까지의 입장이었어요. 그건 남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한뉴스가 잘 뽑은 거예요. 그 의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재래식 방위를 주도해야 된다. 현재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전투병력은 한 2만 명 정도 있죠. 평택에 2사단인가요? 그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것은 해상도 그렇겠죠. 공군도 그렇겠죠. 예, 이것은 트럼프의 일관된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나토에서 우리는 돈 빼나간다. 돈 없다. 유지할 돈도 없다. 동북아에서 빠져나간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연대, 특히 이제 대중국 견제라는 부분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고 거기는 한국 군부가 대신한다. 이 과정에서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했었어야만 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엄청나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아베 때 그때 큰 판가름이 닿기 때문에 왜 북미 종전선언의 문턱에까지 갔었기 때문에 아베가 크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기시다가 한국의 내란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었죠. 한미일 군사동맹권이라는 것으로.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트럼프 2기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기가 끊긴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 다카이치가 설치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민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기 영합적 정책이다. 미국이 뒤에 그 정책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불안정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바는 그냥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쪽이 잘 되고 있고, 우리도 그래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던 거고, 푸틴도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미국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 방향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거와 이제 결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내년도 주요 어젠다가 우리 정부의 어젠다는 뭐냐? 대북 협상 본격화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폭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거든요. 계속. 예, 자신감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치적 안정감, 국내 정치 개혁 또는 민주당 내 개혁, 그리고 내란 세력의 이제 사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간에 절멸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부처 보고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강 맥이 다 있어요. 된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 네. 자,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12월 7일이죠.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본격화. 이거죠. 여기다가 경제적으로 폭발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미 종전은 뭐냐? 달러 자본에 북한 투자랑 바로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게 이제 차세대 원자력, AI,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딱 요 기사 나오고부터입니다. 아마 제 관찰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몇 년 전에 쫙 문재인 정부 때 쫙 나왔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싹 없어졌던 수소 관련 영상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예, 덕분에 저도 복습도 몇 개 했습니다. 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여러분 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살아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인도 또는 이란, 터키 그리고 코카사스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무역망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러시아와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쟁의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이 연결됐을 때 각각이 연결되는 끝단이 경제적으로 되게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전 세계가 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달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봐서 과연 이 방향으로 만약 간다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래의 일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 금으로서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럼 지금은 금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많이 후퇴하게 될 것이고 혼란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피난 갈 때 가지고 가시는 금밖에 안 돼요. 예. 왜? 전 세계 전쟁이 많이 발발할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활발하게 되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전력선으로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많은 지역에서는 그들이 쓰고 훨씬 많이 남을 정도의 전기가 생산될 거예요.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 전기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전기를 수송 가능한 매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이재명 입에서 몇 번 나왔어요. 그 수소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LNG, 액화 천연가스처럼 그게 영하 170 몇 도인가 그래요. 근데 수소는 270 몇 도, 100도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면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데 단가가 올라가죠. 기존에 휘발유나 디젤을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환경적인 이점은 엄청나게 많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도 맞아요. 그렇지만 액화를 대량 수송에 있어서 액화를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다. 자,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입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역시나 암모니아다. 네. 암모니아하고 NH3거든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예요. 거기에 붙이는 것도 에너지가 별로 안 들고, 이동시키는 것도 영하 30도 정도면 액화가 된다. 그리고 지금 질소 비료 때문에 전 세계의 생산 시설과 암모니아의 생산 시설과 현재는 말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 할게요. 현재 생산 시설은 공정은 정립이 되어 있는데 열이 좀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운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도 되게 쉬운 요소거든요.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어쨌거나 질소를 영하 30도로만 내려주면 질소가 암모니아가 액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의 수송 시스템과 저장 시스템은 전 세계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질소를 암모니아를 받아와서 그것을 바로 연료로 쓸 수 있는, 암모니아 자체를 연료로 쓸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수소화시켜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차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를 넣어서 거기서 수소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까지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암모니아대로 그건 이동용이에요. 저장용이고 이동용이에요. 자, 우리가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액화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영하 200 몇십 도로 보관하는 거하고 영하 30도로 보관하는 건 천지 차이겠죠. 즉 영하 30 몇 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기존 LNG보다 훨씬 그런 비용이 저렴하고, LNG는 지금 우리 저렴하게 잘 쓰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로. 그거보다 단가가 싸질 수 있다라는, 일단 보관이나 운송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될 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전 세계 표준을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나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각 지역은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바람이 센 곳은 풍력, 햇빛이 좋은 곳은 태양력, 투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은 조력까지도 되겠죠. 지력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지열을 이용하고 천연가스를 섞으면 수소 금방 나와요. 화석연료 하나도 안 태우고. 네. 자,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그 언급한 바가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강구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에너지 자립이 되긴 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소는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형 원전은 끝났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이 정해졌다. 그게 시점은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간다. 그러려면 중국하고 미국 쪽 달러 자본하고 위안화 자본 간의 경쟁이거든. 누가 빨리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느냐.
표준을 세팅할 수 있는 힘은 미국한테 있고 그것은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교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연 생산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네, 거기서 북한이라는 핵심 지역이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중앙아시아나 뭐 동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어떤 편에 서서 그 생산 라인에 따라 들어와 주느냐. 중국보다 단가가 저렴하고 생산력이 또 중국 이상이 되줄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확실해진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한편 제가 이제 타스통신 쪽을 쭉 하루에 한 번씩은 살펴봅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가는 길은 현재는 순리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지금 걸림돌은 없어 보이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엊그제 캡처해놨던 이 부분입니다. 타스통신에 나왔죠. 젤렌스키가 인정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이거는 러시아가 허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나토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왜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러시아 입장에서 영린과 같은 것이거든요. 나토의 확장이거든요. 미국이 러시아에게 어긴 약속. 예, 형식적으로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했다는 젤렌스키 인정했다는 부분은 이 방향도 큰 무리가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종전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 지금 최근에 다카이치가 중국에 대해서 좀 살벌한 표현을 했고 꼭 무력 충돌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사들도 연합뉴스나 서울신문 같은 데서 났었죠. 여기에 대해서 은근히 우리가 미국 대신으로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의 뒷배를 조금 군사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비교가 됩니까? 일본과 중국이?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것은. 그래서 저는 한때 미국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부처 보고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어요. 저래서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구나. 악마화시키려고 했구나. 네,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다음 세상으로 다극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중국인데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가 저는 험한 발언을 하는 것을 미국이 뒤에서 사주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상간에 크게 변했거든요. 미국이 1, 2주 전에는 다카이치가 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러로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장이 내년 계획이 이거다라고 한 5일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옥중 서신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대구까지 가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는 고비가 넘어갔다는 것인데 지금 다카이치가 거기 SOS를 썼을 때는 미국의 입장이 그전에는 다카이치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흐름을 전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걸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지난번 1차 트럼프 1기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을 때 아베가 일본이 크게 난리를 쳤습니다. 예, 우리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공격한 것도 그것과 크게 상관이 있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발생하지는 않겠다. 다카이치의 처신을 봤을 때 제압되어 있는 상태다. 예, 이런 일본만 어떻게 계속 자민당이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 우리 입장에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오늘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파악을 하게 됐는데 새만금 간척지 내년에도 1조 원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새만금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됐죠. 전주에서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뭐 뻔뻔질이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상황을 처음 공개가 됐죠. 이게 보니까 노태우 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91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기업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간척질을 했더니 시화 방조제처럼 물이 더러워져 가지고 돈을 추가로 많이 들여서라도 지금 시화 방조제처럼 조력 발전을 통해서 바닷물을 순환시켜야 된다. 즉 담수화 시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원래 시화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하고 민물은 계속 양을 늘려가지고 담수화시켜서 그것을 무슨 어떤 용수로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뭐 농업 용수로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상의 더 높은 기대도 있었겠죠.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었는데 이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걸 오늘 잘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지역이 전북이죠, 전북. 전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아까운 세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에는 이걸 뭐 새만금 뭐 관리청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패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말은 뭐냐, 전북이나 전남 지역에 대해서 다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새만금이 슬쩍 물러나더라도 전북 사람들이 아쉬움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판이 커진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보고회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걸 생중계를 하는 게 대통령이 이재명이 순간순간 군데군데 자기 신의 의사를 다 피력하는 홍보용으로 활용한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간척지. 그러면 그 고속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해준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고속도로는 아주 그냥 아우토반이 될 것이다. 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하기 되게 좋은 도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다음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담이 나왔는데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 서양사학과 교수로 돼 있죠. 갑작스럽게 환빨 나냐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재명은 마음먹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 길게 안 했거든요. 예, 동북아 역사재단이면은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예, 요 정도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향토사학자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데 한번 말을 섞었지만 말이 잘 안 섞이고 좋지 않은 결말이 났었다. 이재명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향토사학자들의 그 말이 더 맞는데 당신들은 거기 왜 저항하고 지키려고 하느냐. 이병도의 후신이고 조선사 편수의 후신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학길 때까지 좌지우지해 왔잖아요. 서울대 가는 말은 일이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사 판사들도 그렇죠. 그다음 일제시대 때도 조선인 부역자들을 고급 부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서울대학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도 반민특위를 말살시키면서 검찰이나 법관들이 개혁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냥 그 물로 계속 흘러왔죠.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 점을 오늘 서울대학 건드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왜 지역대학과 차별하냐. 정부 예산이나 기초 예산이나 부분에서.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잘 됐어요. 환빠를 모른다?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다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 서로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까는 거는 재료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들 기관장들은 이제
나름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소개를 가끔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전에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부터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도순비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그 도순비기의 내용이 그 조선시대 그 금수로 지정됐던 그 책에 한 부분으로 포함돼서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게 여기 요 책에 전문이 있거든요. 천년의 만남이라는 거. 이 책 만약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책을 한번 일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단고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거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환단고기 이전 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소위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다고 했을 때 마고성 이야기를 보시려면은 요 부도지, 예, 신라 시대 때 뭐 박제가가 썼다고 돼 있나요? 박재상이네요. 예, 예. 이거로 한번 일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 흐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뭐 이유 없이 신봉해서 이야기를 나가는 건 아니죠. 똑같아요. 제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학자의 관점에서, 저도 옛날에 학자의 길을 걸었던 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검증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겨보고, 다른 분야하고 맞춰보고. 제가 문화의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잊혀져 왔던, 그리고 남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기득권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네가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항상 약하고 큰데 기대해야 되는 존재, 이것이 식민사관이고 조선사 편수회가 했던 사관이죠. 지금의 동북역사재단의 이사장이 우리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논리고, 지금 뭐 충남 아산인가요, 공주인가요, 거기에 있는 독립기념관장이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거죠. 지금의 그들이 했던 것은 이거죠. 우리를 지배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우주항공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고체 인류를 개발하지 않았고 누리호 발사가 왜 몇 년 동안 안 했는가? 왜 안 했을까? 그런데 청으로 승격은 했네. 그것은 일본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본이나 미국이 기대하면 된다. 우리 힘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 미국이 다 오케이 해줬는데도 몇 년 전에. 엄청난 역사의 후퇴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일본 식민지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네요. 예. 여기도 이제 새로운 중요한 사실도 좀 알게 됐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다뤘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항우연장이 아니죠. 항공우주청장이죠. 팩트 TV에서 잘못 제목 뽑은 것 같고, 제가 이 제목을 그래도 캡처를 한 것은 최상목 임명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 끝나고 최상목이 뭐라고 할까, 대행의 대행 체제를 할 때 임명된 사람임을 알겠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답하지 못하는 게 많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몇 가지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상당히 고급 정보, 이재명도 상당히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약간의 제 추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핵심적인 이거죠. 고체 연료 지금 민간에서 발사를 하고 이런 욕구도 많이 생기고, 항공우주청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런 게 활발해진다는 전제인데,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우리 저궤도 인공위성, 초저궤도 인공위성 이런 걸 하려면은 발사 단가가 고체 연료 로켓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액체 연료 로켓보다. 그죠? 물론 같은 부피에 나오는 출력은 액체 연료가 훨씬 높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위에 1톤이나 2톤, 지금 2톤 정도까지 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초저궤도 인공위성 같은 거는 100kg, 200kg 밖에 안 해요. 여러 개 또 저궤도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고체 연료 부분 미국이 오케이 해줬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우리는 사기업에서는 이미 뭐 한화나 LIG 같은 데서는, 특히 하나 같은 데서는 우리 뭐 탄도탄들 다 고체 연료 로켓이거든요. 뭐 누구 말 맞다 탄도 중량 몇 킬로그램짜리 날라 올리잖아요. 1000km 이상 보내잖아요. 그거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왜 액체 로켓을 고집했냐? 자, 국방부에서 유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 그 기술 이미 다 있는 기술이고 값도 싼데 왜 고체 로켓을 왜 안 하냐? 액체 로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형 로켓을 위해서는 액체 로켓도 필요하다. 근데 왜 고체 연료 로켓을 안 하냐? 왜 발사대가 없냐? 민간 기업에서 원하고 국방부도 원하는데 우리 인공위성 올리기 앞으로 초저궤도 인공위성 올리기 너무 좋은데 지금은 기본 것만 올렸잖아요. 큰 것들만. 향후 얘기 나오기 전에 200개 이상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점을 왜 애써 항공우주청은 거부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리호 발사도 왜 연기했냐. 몇 년 동안. 정권 바뀌고 나니까 왜 갑자기 압축해서 다시 시작하냐. 업계가 완전 헷갈려 한다. 미래를 어디에 베팅해야 될지 몰랐어. 즉 우리가 항공우주 기술을 연마하는 것 자체를 항공우주청으로 성격이 되면서 거부한 것밖에 안 돼요. 미국도 오케이 해줬잖아요. 고체 연료까지 써도 된다고. 우리 러시아한테 어렵게 배워온 기술이잖아요. 돈 줘서. 그럼 윤석열이 뭘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 왜 눌러 담았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국이나 특히 일본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의 성질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공위성 다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청으로 만들었을까? 일본이나 미국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달 착륙 부분도 그때 이제 문재인 때 나왔죠. 2030년, 30년 초반. 이것도 사실 발동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환빠 논쟁하고 같은 거예요. 예, 조선소 편수의 식민사관,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들이 잡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계의 주류들. 얼마 안 남았겠죠, 시간이.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쪽 전문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4개 궤도에, 저궤도면 한 500에서 600km 정도 되는데, 고도를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0개 플러스 위성을 띄운다. 자, 옛날에 초저궤도 할 때도 복수의 궤도에 그때는 뭐 한 50개 정도 인공위성, 그 다음 7, 80개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초기에 그렇게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고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정해진 거예요. 이제 14개 궤도에 200개 플러스 위성이다. 저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전문가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00분이 걸린다. 100분이 걸리고 그러면 그 100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 구간 동안 우리의 상공을 지나가게 된다. 우리하고 접촉이 가능하다. 네. 자, 그럼 14개의 궤도가 되고 순차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그게 신호가 끊어지면 그 신호를 다른 위성들이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동안 통신이 가능하다. 이게 위성 통신이고 소위 말해서 그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근데 스타링크가 지금 한국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내용은 엄청나게 예민한 내용이고, 그 점은 지금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항우연이란다. 항공우주청 원장은 그냥 임기 다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항우연 본진하고 연구진 쪽하고 위에 상층부진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위성 통신이 되고 저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것은 뭐 GPS 위성이 따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되면은 GPS도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걸로 위성 통신이 바로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기지국으로 하는 휴대폰 전화가 이걸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장점은 뭐냐? 여러분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됐어요. 러시아군을 타격하는데. 이 위성이 받다가 그 다음에 B 위성으로 넘어가고요. 그럼 C 위성으로 넘어가요. GPS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S 위성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시간 격차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정지궤도 위성 GPS로 하게 되면 높이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구의 중력이 되게 약한 곳에 있어야지 정지 위성이 가능해요. 지구 자전 주기랑 똑같아지려면. 근데 이게 저궤도가 되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위성이 팽이처럼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100분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마다 한 바퀴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위성의 고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아마 관련자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예. 그래서 스타링크가 군용으로 활용됐단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 위성에다가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은 사 레이더로 하잖아요. 지표면을 레이더로 읽은다, A사 레이더로 읽은 다음에 그것을 영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한 대 또는 10대 중에 한 대는 EOIR, 즉 가시광선 카메라와 또는 적외선 카메라를 갖춘 인공위성이 5개 중에 한 개, 10개 중에 한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근데 그만큼 이제 사 레이더의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가벼워지고 작아져요. 예, 바로 군용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겸사겸사죠. 그러니까 우리 위성 기지국이 우리 머리 위를 계속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산이 있어서 가로막혀서 안 걸린다, 기지국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호가 약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하려면 돈이 좀 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진다 하더라도, 고체연료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100분에 한 바퀴씩을 도는데 지구는 이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짐작만 했었지만, 전 지구가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14개 궤도에 200개 이상의 위성이 있으면 전 세계의 통신을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스타링크랑 경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스타링크가 우리한테 압박 넣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한다고, 가입하라고. 그래서 일부 시작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쪽에서, 그리고 기존 항공우주청에서 시도했던 게 그거예요. 그 중에 일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왜 멈추고 미국의 밑으로, 스타링크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살려낸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스타링크의 경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들어가는 기초 자본, 처음에 투자금에 다른 나라들도 여기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언뜻 했어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귓속말처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캐나다 방산협력에서도 이것을 제안이 왔다. 자기들도 돈 태울 테니까 같이 하자 이거예요. 자기들도 혜택을 보겠다. 스타링크에 저항하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잠수함 사업은 캐나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칠레에다가도 뭐 2조 원어치 팔고 이런 게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본 투자 받고 이런 서비스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의 강도가 다 달라지겠죠. 우리는 군용을 확실하게 쓸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들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통신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 왜냐면 지금도 GPS 같은 게 미국에 예속돼 있는 거니까 이 GPS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성통신망 해주고, 거기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군사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뭐 돈을 더 내든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어떤 유인책으로서, 또는 지금 뭐 캐나다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방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얻는 부분으로서, 이건 전 지구적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틀어 막았다는 거니까요, 윤석열이. 예. 그리고 스타링크 쪽으로 들어가자. 고체 연료는 안 된다. 네, 또 고체 연료를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뭐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을 봤을 때는 저기 이제 사실은 ICBM을 할 수 있는 것도 고체 연료거든요. 이건 뭐 그쪽으로 준비가 되었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건데, 국방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걸 많이 올려야지 저궤도 인공위성이 곧
초저궤도 인공위성이다. 과거 뭐 40개, 70개로 시작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정찰 위성 같이 겸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위성 통신 이야기밖에 안 나왔지만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것은 일론 머스크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이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지금 상장이 돼 있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덤볐다? 못 이기죠. 스타링크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스타링크 찾아보니까 여기 있지요. 스페이스 X에서 하는 거네요. 그럼 스페이스 X의 주가가 좀 빠졌을라나? 예. 여기 보면 저궤도에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14개의 궤도에 200개를 올리면 된다. 한 궤도당 200개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2,000개, 한 3,000개 정도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저궤도에 수천 개의 소형 위성. 이것과 비슷한 궤도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군사 위성적인 요소를 당연히 가미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상대방을 직접 타격하거나 가운데 중간 유도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서나. 그리고 지금 뭐 야전용 무전기가 가운데 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운데서 전봇대를 세워야 되죠. 공병이 가가지고, 통신부대가 가가지고, 내지는 헬기가 가운데 떠 있어야 돼요. 통신 중계를 위해서. 그 차선책으로는 드론이 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몽땅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네네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많고 작전 효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통신망이 닿기 어려운 산악, 해상, 항공 등 음영 지역을 커버하며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통신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6G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다가 이제 AI까지 접목이 되면 이 시장을 우리가 고스란히 내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오늘 이재명이 항공우주청이 따지는 내용을 봤을 때 왜 이걸 올려야지, 고체 연료로 이 초저궤도 인공위성을 올려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었으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당연히 군사 위성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비행기 내에서도 신호가 잘 터지는 거고, 지금 이제 GPS 신호는 너무 높은 데서 오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류가 기본적으로 생긴다. 향후 정밀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오류의 의미는 커진다. 그리고 GPS 신호는 워낙 약하다. 그리고 위성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밍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지만 휴대폰처럼 이렇게 쓰는 데서는 인공위성이 계속 바뀌잖아요. 상대방이 제밍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신호도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인기를 쓰는 여건이 완벽하다. 즉 지금 전 세계에서 무인기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6세대면은 KF-21 6세대면은 유인기 더하기 무인기잖아요. 이제 그 무인기로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파악이 된다. 우리한테는 이 망이 있으면. 자, 미국은 저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군용의 목적으로 쓰려고 그런다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벽이고, 기술적인 벽이고, 진영의 벽이고, 금액의 벽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항공우주연구원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항공우주청으로 성격하면서 그 일을 방기하고 안 했다. 일부러.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일본과 미국의 시스템 합으로 들어가겠다. 스스로 하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꼬이고 뒤틀린 게 많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됐고,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우리가 항공기술, 우주기술, 메디 이런 게 아니라 1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바로 그럼 당연히 항공우주청 쪽에서는 그 섬에다가 고체 연료 발사대를 바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올리면서 실험을 계속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돈은 지금 계속 팍팍팍 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나로류도 마찬가지고 생태계를 확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불붙은 거예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그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윤석열이 2년 반 만에 없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카이도 마찬가지예요. KF21 개발하는 쪽에서도.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